저희 한국과 러시아가 처음 이제 수교한 것은 1884년에 이제 조로 우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이제 맺었지만,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이 식민지였고 또 소련 시절에 이제 국교가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근대 국가로서의 우리 양국 관계는 1990년 9월 30일 그 수교 이후로 이제 작년에 이제 수교 30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지난 30년간의 우리 관계를 조금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양국의 비전을 가지고 발전될 수 있을까, 좀 그런 점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소설인데, 그 돌스토이의 그 안나 까레리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집은 비슷비슷한 이유로 다 행복하지만 불행한 집은 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게 우리가 어떤 양국 관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이제 그런 시각도 저는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좀 그런 시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간략히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미중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에 전 세계가 누렸던 그런 어떤 개방과 세계화, 이제 이런 흐름보다는 각국의 어떤 국익을 극대화하고 경쟁하는 좀 반세계화적인 이제 흐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미국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동맹을 강조하고 또 세계의 자유질서를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는 그런 자유적 국제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 미중 미러 간 그런 갈등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너무 이제 좋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보호주의가 생겨나고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도 제가 강의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비대면 경제가 이제 우리 현실로 다가왔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반도를 보면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한반도 문제 해결은 굉장히 정체 상태에, 어, 이제 또 무력 갈등도 잘 해결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에 있고, 또 한국이나 러시아나 다 마찬가지로 전통적 경제 협력이 굉장히 한계를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여러 가지 지금 방향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역주의, 또 동북아 경제 공동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러시아는 한국의 누구인가, 좀 그런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제 이런 국제 상황에서 볼 때 한국이 북핵 문제 때문에 한미 동맹, 대미 안보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커지는데, 또 반대로 경제는 우리 총교역의 25%가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와 안보의 어떤 엇갈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일종의 샌드위치라 할까요?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혹시 러시아가 이런 어려움, 안보나 경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러 간의 협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가, 지금 우리 한국의 입장에선 러시아가 누구일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때까지 미국이나 일본하고 빠른 경제 성장의 근대화를 일으켰지만, 이제는 새로운 경제의 모멘텀, 대륙 경제의 모멘텀을 이런 유라시아 대륙, 러시아가 하나의 입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러시아는
잠재적인 동북아의 핵심 협력국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가급적이면 북한을 고립시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무조건 한국 편을 들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그런 현상은 오히려 북핵 문제의 위기나 심화만 가져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러시아가 이런 새로운 어떤 동북아 지역주의를 여는데 좀 돌파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러시아를 잘 아직 모르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루스포비아, 러시아는 좀 무서운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협력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아직은 좀 이견이 있습니다. 좀 경제적 이익만 공유하고 좀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를 하자. 그런 좀 제한된 개입의 수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러시아가 동방 정책도 하고 있고 러시아도 태평양 아시아 국가가 되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그런 걸 포괄적으로 수용해서 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입장도 있고 또 하나의 입장은 러시아하고 한국이 공유이익이 아직 없으니까 자원이나 경제 면에서 어떤 동맹의 수준으로 어떤 공유이익을 만들고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균형적인 동맹 관계를 해보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이제 제 사견이지만 러시아는 아시아에 대해서는 유럽에 비해서는 뭔가 포용적이고 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국가들과 전쟁을 한 적이 없고 또 이 동북아에는 이미 누가 했던 그런 어떤 지역 동맹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뭔가 실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한국이나 일본이 러시아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나라고 또 미국이 줄 수 없는 또 기술을 줄 수 있는 나라고 특히 러시아 극동 개발에서는 동북아 특히 한국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주 신중한 타협의 생각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정치적 이익이 조금 손해되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이 생긴다면 그것을 좀 타협해 나가는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푸틴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한국을 이때까지 대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러 관계를 그냥 한마디로 좀 평가해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거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일각 또 한국의 일각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전략적 파트너일까 전략적 이익의 공유가 있을까 하는 조금 회의감도 갖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 외무성이 여러 국가를 대할 때 지침을 보면 우리가 2012년에 제정이 됐는데 러시아 대외정책 방침 실현에 관한 걸 보면 일본, 한국, 호주 등은 상호 이익이 되는 국가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는 베트남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조금 낮은 관계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러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지 못한 측면은 뭘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교적으로는 우리 한러 관계가 굉장히 미러 관계가 좋을 때는 좋고 미러 관계가 나쁠 때는 나빠지는 좀 미러 관계에 동조화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이 남북 관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만 특히 남북 협력 같은 데에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게 남북 관계가 나쁠 때는 경제 협력도 새로운 폭이 생기지 않는 좀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는 한국을 어떻게 했을까? 90년대 초반에는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한국 쪽으로 좀 이제
좀 경도됐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1992년도에 조로 우호 조약이 폐기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결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질수록 러시아의 동북아 영향력도 사라지는구나. 좀 이제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서 2000년에 이제 조로 우호 조약도 갱신이 되고 또 푸틴 대통령도 2000년에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러북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때까지 저는 5대 원칙을 가지고 해왔다고 보는데요. 남북한은 전부 등거리 입장을 갖자.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자. 또 하나는 한반도에 북한 핵을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그 북핵 문제는 러시아도 참여하는 육자 회담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의 국익이 배제돼서는 안 되겠다. 또 영내 경제 협력은 러시아에 굉장히 유리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5대 원칙을 가지고 이때까지 러시아가 한반도 정책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러시아에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포용하고 또 이제 러시아나 중국의 대륙 국가를 이제 중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이제 임기가 지금 끝나가고 있을 때 과연 이제 정말로 그런 기대에 미쳤냐 못 미쳤냐는 거는 이제 역시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푸틴 행정부 이제 4기가 시작되고 나서 미러 관계가 그 우크라이나 합병 이후에 너무 나빠졌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한러 관계가 미러 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푸틴 행정부 4기에 들어와서도 한러 관계가 결정적으로 개선되는 이제 그런 어떤 계기는 우리가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대북 제재 또 대러 제재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어떤 경제 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좀 부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러북 관계를 잠깐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이건 저의 사견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그렇게 대북 정책에서 적극적이라는 어떤 인상은 없습니다. 아마도 러시아 대외 정책에서 북한이 굉장히 우선순위에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우선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서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크지 못하다. 이제 러시아의 주요 산업은 에너지 기업이고 또 방위 산업 기업인데 이제 북한은 그런 거를 러시아의 그런 거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역시 경제적인 이익에서도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에 적극적이지 않은 좀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걸 좀 분업 외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국이 좀 동북아에 치중하는 반면에 러시아는 좀 중앙아시아나 중동이나 좀 그런 쪽을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러시아가 조금 따라주고 중동이나 이제 중앙아시아에서는 좀 중국이 러시아 입장을 따라주는 좀 이제 그런 지정학적 감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동북아나 한반도에서 너무 중국에 편승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가 중요한데요. 과연 이제 북핵 문제에서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서구에서는 부정적 시각도 있고 또 일각에서 또 긍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상당히 인내를 가지고 또 어떤 타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평가는 합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를 보면 러시아는 조금 북핵 문제하고 북한 문제를 좀 분리해서 보는 것 같아요. 북핵 문제는 해결돼야 될 문제지만 그 문제 때문에
북한의 정권이 위협을 받는다거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국익이 침해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그 문제를 좀 분리해서 보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과 같이 3단계 로드맵이라는 거를 합의를 했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양국이 좀 무력 도발을 중지해라. 2단계에서는 북미, 남북한이 어떤 문제에 직접 대화를 해라. 만약에 이제 그 단계가 잘 해결되면 3단계에 북한의 체제 보장이나 동북아의 다자 안보는 육자가 참여하는 좀 집단적인 국제 문제로 해결을 하자 하는 그 3단계 조항을 갖고 있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도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이런 3단계 원칙과 모순되는 그런 접근은 아니고 원칙적인 기본 입장은 이제 동조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가 과거에 이제 아까 3단계에서의 이제 북한 체제 보장과 동북아 다자 안보에서의 러시아 국익 보장 이제 이런 입장에서 최근에는 북미가 좀 해결하기 어렵다면 북핵 문제 해결 자체에도 육자회담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자는 좀 전통적인 입장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기본 입장은 3가지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북핵 문제 해결에 좀 협력할 수 있는 신뢰를 쌓아야 되고 그 신뢰를 위해서는 좀 경제적 협력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런 입장에서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유라시아 대륙과의 협력을 하는 신북방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되겠다. 이제 세 번째는 동북아 평화 플랫폼 또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라는 구상을 통해서 비전통 안보부터 차차 전통 안보 문제로까지 안보의 협력을 러시아와의 공감대를 이제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핵 문제가 이제 저는 한러 관계를 푸는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비핵화에서 보면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역시 우리는 북미와 남북의 어떤 트랙을 통한 북핵 문제 대화 여기에 치중을 하고 현재는 이제 러시아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북한의 체제 보장이나 이제 동북아 다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러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기본 협정이 되고 또 이제 남북 미중 간의 포괄적인 이제 북핵의 로드맵이 정해진다면 러시아도 참여하는 러시아, 일본도 참여하는 그런 포괄적인 동북아 다자 안보와 북한 체제 보장이라는 이제 그런 해결의 러시아 입장을 존중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하고 러시아의 북핵 정책은 기본적으로 갈등이나 파행의 소지가 적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다만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북핵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러시아는 북한이 보다 좀 전향적이고 조금 북핵 문제에 핵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좀 제재를 완화하는 좀 그런 선제재의 입장을 좀 보이자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미국과의 어떤 보조 이런 입장에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차이를 갖고 있다. 특히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이 좀 더 속도를 내고 보다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양국 간의 경제적 이익일 뿐 아니라 양국이 이런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신뢰를 쌓는다는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그런 입장에서 좀 보다 속도를 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경제 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90 년에 수교를 했을 당시에 비하면 양국의 경제 협력의 규모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성장이 됐습니다. 어 러시아에게 한국은 아마 지금 한 5위 정도 되는 교역 상대국이고요. 한국에서 러시아는 저희에게 한 10 위쯤 되는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 수준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역시 굉장히 인제 교육 규모가 발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92 년도부터 그 무역 그 규모 추이를 보시면 이게 무조건 직선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한 번씩 푹 꺼졌죠. 그것은 98 년의 디폴트 또 2008 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외부 환경이 나빠질 때 양국 관계는 좀 안정적인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상당히 좀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추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된 이유가 좀 있는데요. 그걸 보면 우리가 주로 러시아에 뭘 팔고 있느냐. 우리는 주로 자동차나 뭐 이런 공산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자동차 부품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출 품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러시아에서는 주로 여기 보시다시피 원유나 석유 제품, 천연가스 이런 자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산품과 자원을 교환하는 것은 좀 전통적인 경제 관계고 그렇게 교육 관계의 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시 교육 관계의 질이 좋으려면 서로의 의존성, 특히 산업 내 교역이 발전되고 또 서비스 교육이나 새로운 어떤 신상품 교역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아직은 양국 간의 관계가 그런 좀 밸류 체인으로 엮이는 좀 내재적인 협력 관계로까지 가지 못해서 이제 외부 충격이 생길 때 좀 충격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면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90 년대에 조금 투자가 정체돼 있다가 2000 년에 러시아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투자가 상당히 늘어났었습니다. 특히 2007 년, 2008 년에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중요 투자들이 집중되면서 굉장히 투자의 황금기를 어 이제 맞이했었는데 2008 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고 또 2000 이제 14 년에 대러 제재가 생기면서 이제 지금은 다시 좀 투자가 정체돼 있는 그래서 러시아의 한국 전문가들이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런 견해를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왜 늘지 않느냐."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왜 그럴까?' 하는 특징을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대기업 투자는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 중소기업의 대러 투자가 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아마 이제 우리 중소기업의 능력이 모자라는 점도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그런 외부 환경에 상당히 관리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대기업 투자도 신규 새 사업 투자보다는 이미 투자하고 있는 사업의 수평적 투자 그러니까 자동차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렇게 수평적 투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역시 좀 러시아의 투자 환경을 아직은 좀 불확실하게 보는 좀 그런 추세다. 특히 어 우리가 이제 어 이제 신규 투자 뭐 우리가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라고도 하는데 그런 신규 투자보다는 좀 지분을 인수하는 M&A 투자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좀 보수적 투자에 들어갑니다. 역시 러시아 투자 환경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라고 봐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임금이 상당히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중에 좀 저임금 지향 투자는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고 또 탄소 중립의 시기를 맞아서 역시 디지털 또 그린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의 투자 협력을 활성해 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필요한 투자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에서도 한류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 좀 한류를 조금 바탕으로 하는 러시아 내수형 소비재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좀 이런 분야의 투자도 이제 좀 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제 저희 이제 좀 신북방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인제 신북방 정책을 쪼끔 인제 설명을 드리면서 좀 양국 간에 좀 경제적으로 뭘 했으면 좋을까 그런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북방 정책이 인제 시작할 때는 이제 그 나인 브릿지라는 거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러시아의 한국 전문가들이나 아마 러시아 일반 분들이 신북방 정책 그러면 좀 나인 브릿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나인 브릿지라는 거는 사실은 수산업 인제 철도, 조선농업, 북극항로, 항만, 전력, 가스, 산업단지 이렇게 사실 한러 간의 남북러 협력으로 많이 논의했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전통적인 협력 의제들입니다. 음. 근데 인제 그 제가 인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점차 디지털 투자나 또 그린 테크놀로지 뭐 이런 투자들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인제 나인 브릿지 2.0 이라는 합의를 가지고 러시아하고 이제 경제 협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 이 나인 브릿지를 쪼끔 더 정교하게 3대 원칙, 8대 분야, 70개 과제 이렇게 조금 더 로드맵을 구체화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아직 러시아 전문가들도 어 이제 어 잘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진 지가 아직 1 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인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람, 번영, 평화라는 양국의 공동 이익을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는 방역 보건, 문화 교류, 교육, 농수산, 금융 통상 혁신, 디지털 그린, 산업 인프라, 통합 네트워크,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렇게 8개 이니셔티브를 만들었습니다. 이 8개 이니셔티브를 보면 좀 나인 브릿지하고 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를 보면 좀 4차 산업 혁명이 보다 구체화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경제 이런 게 조금 발전이 되면서 어 쪼끔 이제 어 농수산 또 특히 스마트팜 또 새로운 금융수단 또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한 어 이제 투자 펀드 또 금융 혁신 플랫폼 20억 달러 뭐 이런 좀 새로운 분야들이 더 구체화되고 늘어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몇 가지 우리 인제 중요한 과제를 쪼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제 저는 제일 중요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과제는 이제 한러 간 또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간 FTA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그 이제 2015 년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출범하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한국이 그 이제 FTA를 하자. 그래서 이제 양국 간의 공동 연구를 합의를 하고 공동 연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그 연구 결과는 사실은 양쪽에 다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어요. 그랬는데 인제 그 본질적으로 보면 주로 자원을 수출하는 국가하고 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FTA를 하게 되면 조금 자원을 수출하는 국가가 손해다. 인제 하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역시 그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자원을 수출하는 이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국가들이 조금 소극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 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이제 상품 부분은 이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단독으로 한국과 FTA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러시아 간의 서비스 투자 분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한국과 러시아 간의 그 서비스 투자 FTA를 1단계 먼저 하고 그게 체결이 되면 2단계로 상품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FTA를 하는 이제 2단계적인 접근을 하기로 하고 이제 러시아도 그 2단계 입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에 보면 시나리오 1은 우선 한국과 러시아가 서비스 투자 FTA를 하는 경우고 이제 시나리오 2는 유라시아 경제연합까지 FTA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다시피 GDP가 한국과 러시아 서비스 투자 FTA라면 GDP가 한국, 러시아 모두 공이 이익이 됩니다. 다만 유라시아 경제연합까지 상품 FTA를 하게 되면 러시아가 자원 수출량이 한국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에서 아주 미미한 마이너스 0.0001% 정도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에 대한 그 총 소비자 후생을 보면 러시아도 1.704라는 굉장히 큰 소비자 후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경제연구원이 CG라는 분석 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양국 간에 전부 이익이 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운송 이런 데선 굉장히 이득이 있고 러시아도 농업, 석유화학, 철강금속, 전자기계 부분에서 유리하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신북방 정책은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디지털 경제 협력입니다. 우리 그 푸틴 대통령께서도 지금 디지털 매뉴팩처링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한국 문재인 정부도 이제 뉴딜이라는 이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그런 데 굉장히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딜 분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한국과 러시아 간에 이제 여러 가지 합의를 했지만 그 합의가 잘 이행이 안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보면 그 투자 펀드가 부족해서 잘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뉴딜 분야는 30조에 달하는 굉장히 큰 지금 펀드가 이제 조성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실제적으로 양국 간의 합의 사항이 이행되기에는 이 뉴딜 분야가 굉장히 실행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저희 그 양국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러시아 얀덱스 포털 회사하고 우리 현대 글로비스가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자율 드론 델리버리까지 확대하는 그런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
지금 러시아의 그 이제 모스크바에는 AI, 삼성 AI R&D 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또 우리 KT는 그 TSR 철도에서의 의료 사고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사업을 러시아 철도공사하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원격 의료 사업을 보다 확대하기로 최근에 9월 달에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 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우리 네이버는 얀덱스하고 클라우딩 사업을 하기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 여러 개 컨소시엄이 러시아 전자상거래에서의 이제 이제 그 페이먼트 개런티 그 지불 보장에 관해서 이제 이미 그 사업에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뭐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이미 이제 디지털 경제 협력의 어떤 사례들이 생겨났다. 특히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 방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하고 합의를 통해서 한러 혁신 센터라는 게 마련됐고 그걸 통해서 한러 혁신 플랫폼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이미 우리 그 송도에 그 한러 혁신 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또 스콜코보 재단하고 여러 가지 그 협력을 위한 지금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제 러시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스크바가 스타트업 하기 좋은 국제적 도시로 이제 하나로 선정이 됐어요. 사실 20위 안에 한국이 서울이 못 들어갔는데 모스크바가 그 2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스타트업이라는 게 지금 모스크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그래서 저는 양국 간에 이런 스타트업, 특히 혁신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게 돼야 되고 또 러시아 대학들이 갖고 있는 특히 페체르부르크의 이트모라든지 또 바우만 공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갖고 있는 혁신 기술들이 스핀오프를 통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좀 벤처 기업으로 앞으로 좀 양국이 투자하는 그런 걸로 이제 돼야 된다. 또 지금 AI 분야는 러시아가 상당히 원천 기술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육 분야에서도 양국 간에 좀 그런 협력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새로운 금융 분야 협력이에요. 그 이제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북아 개발은행입니다. 그 이제 러시아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1대1로를 이제 주창하고 그런 이제 1대1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러시아, 한국도 다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러시아의 1대1로는 사실은 마칭 웨스트, 서쪽을 향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중국이 유럽과 이제 육로나 해로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극동이나 북한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벨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 개발이나 러시아 극동 개발을 위해서는 저는 새로운 이제 국제 개발은행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국, 러시아, 저는 미국, 일본도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좀 선진 이제 서구 국가도 참여하는 이제 동북아 개발은행이 만들어져야 러시아 극동 개발에서도 새로운 좀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 Public Private Partnership. 우리가 이제 민관 협력 또는 이제 민자 유치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 저는 이 분야에서 한러 간의 협력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재정 수요가 커지면서 사실 정부 예산만으로 모든 공공 투자를 해 나가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미 도로나 뭐 학교, 병원 이런 데에 지금 이제 민자를 유치해서 지금 심지어 지하철도 예 민자 유치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도 지금 특히 극동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 도로나 학교나 병원에 PPP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풀코바 공항이 그 PPP 사업으로 지은 공항이에요. 굉장히 PPP의 성공 사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한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앞으로 좀 이런 PPP에 많이 좀 협력할 수 있을까?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아직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PPP 사례가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지아의 낸스크라 수력 발전을 저희 K-워터 저희 K-워터가 PPP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알마티 순환도로 그 사업을 저희 SK 컨소시엄이 인제 PPP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러시아는 어 이제 PPP에 있어서는 이제 쪼끔 외국 기업에 대해서 쪼끔 개방에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도 좀 노력해야 되겠지만 러시아 정부가 PPP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를 쪼끔 개방적으로 좀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제 네 번째 과제가 인제 굉장히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신북방 정책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한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인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 참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쪼끔 이제 델리케이트한 문제기는 한데 이제 한국은 이제 미국과 동맹 국가이고 이제 미러 관계가 나빠서 미국이 좀 러시아에 대한 한국 투자를 쪼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미국과 일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러시아가 조금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ADB나 이런 실제 투자하는 이제 국제개발은행의 주 선도 국가가 미국,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일본이 참여한다는 거는 이런 국제개발은행이 참여한다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북한도 이런 IMF나 국제기구 참여 또는 ADB의 참여 같은 것이 장래에 조금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미국, 일본을 좀 이제 참여하는 좀 그런 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북아 개발은행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동북아 개발은행이 미국과 일본이 참여한다면 저는 러시아 극동 개발에도 또 한국의 신북방 정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요. 에너지 협력 문제인데요.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명박 정부 때 어 이제 러시아의 차얀다 가스전을 개발해서 이제 시베리아 힘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이제 평양을 이제 북한을 통해서 한국까지 연결하는 이제 남북러 PNG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핵 실험이 있었고 또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때문에 가스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사실은 그런 남북러 PNG 사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석탄 발전을 줄이고 또 조금 원전 발전을 좀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가스 LNG나 LPG를 이제 PNG를 활용하는 발전 수요는 한국이나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러시아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가스 협력, 특히 이제 어 그 야말이나 북극 LNG2나 이런 데에 이제 일본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나 일본이 러시아의 가스를 필요로 한다는 데 있어서는 저는 공동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일본, 러시아가 좀 에너지 클럽을 만들면 좀 일본이 조금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본 참여가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좀 지정학적 부담, 한미동맹이라든지 대러제재, 대북제재를 좀 어 우회할 수 있는 좀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좀 그런 방안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에 제안을 하셨어요. 그 철도 협력은 사실은 이제 새롭게 제안된 거는 아니고 이제 한국 정부 역대 정부에서도 좀 남북로 철도 협력이나 여러 그런 제안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기존의 동북아 국가 6개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7개 국가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신 거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요. 우리 이 동북아의 신북방 정책 한러 협력을 위해서는 미국이 협력을 해 주는 게 우선 정치적 부담을 굉장히 줄여요. 또 미국이 참여해 주는 게 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통찰력 있는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 인프라 중에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효과를 전부 분석해 보면 철도만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습니다. 그 유럽이 그 이제 지금 경제 연 이제 그 정치 연합까지 발전하게 된 그걸 보면 텐티 사업이나 UIC나 그런 철도 협력 사업을 통해서 그 국가 간의 경제적 이익의 공유가 커지면서 이게 하나의 유니온으로까지 발전이 된 것입니다. 저는 동북아가 지역주의가 약하고 또 북한 문제 때문에 사실 국경 간 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볼 때 만약에 철도 문제가 해결되려면 꼭 대륙 철도와 큰 그런 물류 교역이 없더라도 이 국가 간의 교역만으로도 저는 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저는 이런 그 파급 효과를 볼 때 네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러시아나 몽골이나 많은 국가들이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자원을 개발해도
그 자원을 여하이 옮길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서 자원 개발이 더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원 개발을 촉진할 거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광입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철도만 연결된다면 북한도 많은 지금 관광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는 산업단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러시아가 왜 투자 안 하냐 하지만 저희가 물류 접근성이 약해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류도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사람이 안 다니면 인적 교류가 안 생기면 우리가 미래의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역이 특히 북한 철도가 그렇지만 지금 속도가 40km, 60km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고속철 사업이 돼야 되고 고속철 사업이 된다면 저는 러시아 극동에 정말 국제 도시가 생기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미국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미국이 참여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현재는 자꾸 태평양 물류가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 철도를 타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미국의 서부 항구 외에 러시아 동부 항구, 뭐 페어팩스나 이런 하르팩스 이런 데도요. 지금 유럽 스칸디나비아나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 지금 유럽 철도 연맹 UIC가 이미 자회사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스칸디나비아 쪽으로 물류를 가져오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물류가 들어가면요. 러시아를 통해서 그 물류가 다시 아시아로 연결되는 미국 대서양 물류의 진입도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링해가요. 제가 정확한 킬로는 잊어버렸지만 아마 50 몇 킬로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그 베링해의 지하를 연결해 가지고 터널을 뚫어서 지금 바로 미 대륙의 물류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는 그런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도 이 철도 연결 사업이 뭐 단순히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물류 연결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미국의 그 CSIS의 그 마이클 그린이라는 학자가 우리 그 중앙일보 칼럼에도 썼지만 지금 북한에 너무 현금이 들어가는 뭐 관광이나 또 개성공단이나 이런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는 인프라, 특히 철도 인프라 같은 거를 먼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그런 컬럼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동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사업을 양국 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소 경제입니다. 어 인제 우리 서울에는 이미 인제 그 수소 그 자동차가 인제 다니고 있어요. 그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수소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 인제 한국 정부가 가장 지금 역점을 두고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하는 것은 수소 산업입니다. 이제 수소 경제예요. 저는 이 수소 경제 협력에서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향후에 수소 생산 능력을 보면 사실
러시아가 세계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 그 사실은 수소를 그 생산하는 능력에 조금 제한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이제 수소를 생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 이제 물을 분리해서 얻을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또, 또 우리가 또 탄화수소를 사용해서 또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린 수소, 뭐 블루 수소, 또 심지어 이제 러시아는 이제 원자력을 사용하는 옐로우 수소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 지리적인 근접성을 가진 러시아가 세계적인 수소 생산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한국한테는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스아톰이 사할린 섬에 지금 수소 클러스터를 지금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 유럽에는 그린 수소와 옐로우 수소, 또 아시아에는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를 조금 이제 수출하겠다 하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게 가격이 써 있는데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싼 가격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계산으로 생각하면 지금부터 노력하면 한 6, 7년 후, 7년 정도 후에는 저희가 러시아의 수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수소 협력이 가시화된다면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의 규모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러시아에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미래 비전이 정말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미래 희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뭐 질문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질문에 뭐 이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나로호를 이제 로켓을 발사해서 저희가 이제 700km까지 올라가서 3단계 분리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1차 실험에 그렇게 한 거는 굉장히 큰 성공으로 보고요. 내년 5월에 이제 2차 발사를 한다니까 내년에 이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이제 로켓을 이제 발사를 했었는데 왜 자체 기술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러시아하고 협력했던 팩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느냐. 조금 뭐 러시아 학생들 중에 조금 섭섭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우주 과학자도 아니고 제가 참여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애초에 저희가 이제 발사를 하는 기술을 갖고 없었기 때문에
발사 기술은 러시아, 위성 기술은 이제 한국 이렇게 협력해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애석하게도 아마 처음에 협의됐던 것처럼 이제 기술 이전이 잘 되지 않았던가 봐요. 음. 그래서 인제 뭐 제가 왜 기술 이전이 잘 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그런 우주 기술이라는 거는 첨단 기술이고 민감한 기술이니까 뭐 국제적인 여러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조금 기술 이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좀 3 번이나 발사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양국 간에 그렇게 좀 원만하게 좀 협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원만한 기술 이전은 되지 않았다.'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 저는 당연히 그런 이제 발사 기술을 하고 또 양국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러시아가 한국의 우주 기술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러시아 기술이 뭐 이용되지 않았다. 뭐 그런 측면 보다는 역시 그래도 '한국의 우주 기술에 러시아도 공헌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재 문제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한국은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한국이 내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당시에 러시아 정부도 여러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한국이 대러 체제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고맙게 생각했다는 어 이제 견해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일본이 대러 체제에 참여한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제일 중요한 동맹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전문가들 중에 일각에서 "한국은 대러 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해 놓고는 사실상 대러 체제에 참여한 것 같다. 일본은 오히려 제재에 참여한다고 하면서도 조금 "경제 협력을 좀 한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런데 음 인제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제 러시아에 투자를 이렇게 하려면 인제 파이낸싱을 해야 되잖아요. 인제 근데 금융 부분에 그런 제재들이 쪼끔 명확하지 않게 조금 넓게 퍼져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의 대러 투자를 쪼끔 소극적으로 하는 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시 으로 되는 간접적 영향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